Yeah, hottest track of the year. You know what time it is right now, right here, yo. Cause I'm back again, yeah, once again. It's your PD time once again. I'm back again, yeah, once again. With Insuni on top again. I'm back again, yeah, once again. Come on.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야 39회 새해 선물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다들 늦게 와가지고 지금 깡 선생이 아직 도착을 못했어요, 그죠? 네. 독실이도 방금 도착하고. 네. 일단 원래 이제 에피소드가 갑자기 새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원래는 자기소개하는 시간인데 자기소개 말고 한 주간 뭐 있었는지 잠깐만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한 주간 뭐 하면서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정돼 있던 질문이 아니라서 답하기도 그래. 응. 생각했었는데 뭐가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물어보면 뭘 대답해야지라고. 이게 너무 질문이 스트레스라서 언제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야, 한 주가 있었던 게 뭐가 스트레스야? 이번 주에 무슨 대답을 할까 생각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 저 독감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김도희 맞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지난 방송부터 계속 콧물 흘리더니. 네, 그래서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려다가. 아, 그래요? 근데 정말 아팠어요. 막 뼈가 아프고 막 뇌가 아프고 막 이럴 정도로. 지금은 좀 괜찮으셨나요? 예, 멀쩡해졌어요. 그렇습니까? 마이크는 네. 대고 얘기하고. 네. 그렇군요. 그죠? 아프면서 계속 보냈네, 그지? 네네. 독실이는 기억이 안 나? 네,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주간 있었던 일은 좀 아닐 수 있는데, 응. 카페 글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요번에 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의식 예전과 때문에 다르게. 폭발했어. 의식과 윤리 같이 해가지고. 네.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제 어떤 글들은 리플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어떤 건 리플이 없기는 한데,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이분들 정말 수준 높구나. 그러니까. 깜놀했어요. 진짜. 그리고 참 좋았습니다. 제가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글을 끝까지 잘 못 읽는데 자기 거 쓰기만 하고 남의 건 안 읽고 말만 하고 글만 쓰고 남의 거는 이제. 근데 이제 저도 읽어봤는데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나중에 요거를 좀 정리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시간 내서 다루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뭐 별일 없이 좀 지냈어요. 좀 쉬면서 이것저것 책도 좀 한 봐야지 하고 좀 책도 좀 보고. 자기 책 보고 있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같은 지식. 책 좀 읽었습니다. 네. 순위 굉장히 높게 올라갔던데요? 예, 순위가 너무, 이게 원래 처음에 낼 때 이런 거 기대한 게 아니라서. 기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한번 내고서 이제. 네. 그냥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높게 올라가가지고 지금. 팟빵 순위처럼. 하지 못했는데. 혹시 2쇄, 3쇄, 이게 지금 계획이 있나요? 사실 이거 1월 5일 정도 되면 15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진짜 벌써? 예. 14세까지 15세요? 네, 15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한 번 할 때마다 몇 부 정도씩 하나요? 그러니까 한 세 기준이 이제 2,000부라서. 10부씩 찍고 계신 거 아니야? 한 세요? 들켰다. 일부 늘리려고. 우리는 뭔가 다르게. 한 세를 10부씩 해가지고. 근데 다이어리사로 서점에 갔다가, 책이, 매대에 있으시더라고요. 평대라고 하나? 네네. 깜짝 놀랐어요. 네, 베스트셀러도 올라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서, 괜히 한번 만져주고, 구겨주고. 사진 않고 맞췄어? 찢어주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사랑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림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예. 네네. 그죠? 그림 누가 그랬어? 최 사장님이 그리신 거잖아요. 이제 그려가지고 그걸 넘겨서 이제 디자인팀에서. 디자인님 그림 잘 그리시죠. 유튜브에 잘 검색해 보시면. 하지마! 자를 거야! 알겠습니다. 너무 귀여운 그림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 네. 우리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옛날부터 아쉬워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림 못 그렸어. 슬픈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연말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오늘 사실 연말이 아니야. 우리가 찍고 있는 거는 지금 12월 31일 날 찍고 있는데 이게 방송될 때는 이제 1월 첫 번째 주죠.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느냐? 새해 선물 특집 한번 하려고 준비 좀 했어요. 얘기만 들어도 가벼워 보이는. 가벼워 보이는 주제로 하고 가볍게 하자고 했는데 너무 또 진지하게들 준비를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볍게. 진짜 가볍게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저희가 뭐 드릴 수 있는 게 선물 말로 하는 선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명씩 새해 선물을 까기로 했는데 그래서 가벼운 걸 생각했어요. 저도 가벼운 거 했는데 김도인이 오늘 첫 번째 제목이 장난 아니야. 깨달음의 방법.
새해 선물로 이 주신다고. 정도는 돼야 선물이지. 야, 나 진짜 쉬운 거 했는데 나 바꾸려고. 진짜? 그래서 오늘 4부에 걸쳐가지고 네. 그 새해 선물 특집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1부를 우리 김도인께서 방금 설명 들었는데 깨달음의 방법에 네. 대해서 좀 진행해 주실 거고, 이걸 할 수, 어쨌든 2부가 깡 선생이 지금 도착을 안 했어요. 이놈 시키 그냥 이거 연말이라서 술 많이 마셨나? 어쨌든 깡 선생이 조금 이따 도착하면 2부를 할 텐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아직 못 들었어요. 미스테리. 아, 종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종교? 네네. 오. 종교 한번 개괄해 주신다고. 바뀔 수도 있으니까 어. 이따가 또 2부 때 감정기복 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2부 때 한번 뭐 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아니, 두 분이 다 너무 진지해요. 우리 그러니까. 망했어. 가벼운 거 진짜 가벼운 거. 아, 독실이는 다음 주인데 3부에서 뭐 할 거예요? 아, 사실 안 정했습니다. 너 커피 아, 맞다. 커피였구나. 어. 커피 합시다. 커피의 역사 정도 되나요? 아니, 김도희님이 하시는 깨달음의 방법이랑 어느 정도 수준 맞추려면 뭐 복음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커피에 대해서. 인류의 선물 커피. 독실이가 또 커피에 또 일가견이 있다고. 커피를 그냥 좋아합니다. 입은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다 좋아해. 뭐 카누도 좋아. 카누 얘기해도 되나? 뭐 어때 우리는 뭐. 그렇지. 카누도 좋아. 돈 받는 것도 카누 아닌데. 관계자분은 후원해 주세요. 스타벅스로 합시다. 기왕이면 스타벅스 좋아하고. 아,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이게 되게 까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신선하지 않다 하면서 근데 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커피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 커피는 카페인이 그냥- 중요해? 그냥 개인적인 거다.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아, 주관적인 거지. 어쨌든 커피 관련된 역사 좀 짚어주신 거예요? 역사부터 시작해서 좀 오. 간단하게 재밌는 것들, 커피 음용을 되게 잘하는 방법 응. 이런 것들 한번 제가 배운 대로 아, 그래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부 때는 제가 준비하는데 저 아직 못 정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외계인의 선물을 했기 때문에 뭐 드릴 선물은 따로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돈으로 주세요. 미술사를 한번 할까 생각하고 진짜? 있는데 예. 오, 그래서 그거 아직 결정이 안 돼가지고 사실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이 그쪽 아닌가요? 맞아요. 아, 미술. 미술사. 혼자 잘하셔.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 그림 그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문학으로 돌렸어요. 슬픈 얘기 하지 마. 어쨌든 그만해.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도인 1부부터 진행하는 거죠. 네. 깨달음의 방법 네.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제가 선물로 결정돼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오고 가면서 이 정도는 돼야 새해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 전체 선물 난 되게 아닌가? 가오를 중시하니까. 그래요? 가오. 놀랍지 그래서- 않습니까? 2015년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깨달음에 대한 선물을 이제 네네. 하는 거죠. 아, 내년이 2015년도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 왜 16년도라고 써놨지? 장난이다. 예. 네, 2015년도 새해 선물. 그래서 저는 깨달음을 줄 수는 없고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깨달음의 방법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선물은 이제 깨달음의 방법. 네네. 그래서 열반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드리는 건 아니고, 열반을 깨달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열반이 궁극적으로 이제 불교라는 종교에서 최종 깨달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열반. 깨달음 상태 열반으로 표현하는데 열반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번에 단번에 열반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본인도 못 가셨어. 들켰어. 갔다 왔다 그러죠 나한테. 넌 열반한 적은 없는데? 근데 열반이 뭔데? 열반이라는 천국 거는 같은 이제 건가요? 예? 천국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탐진치라고 해서 예? 탐욕과 고통과 이제 지혜가 없음이 완전하게 소거되는 상태가 열반 상태예요. 탐욕과 이제 지혜 없음, 무지의 상태랑 그리고 고통이 완벽하게 제거된 상태예요. 가능성까지 제거된 상태. 그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없어졌다. 네네. 일단 모든 것도 알아야 되고. 네네. 막 그쵸? 지혜까지도 욕심도 있어야 없어져야 돼. 되고. 그리고 발생할 가능성까지 소멸한 상태. 지금 나 고통이 없는데 해서 이제 열반 상태는 아니고 앞으로 뭐 어떤 상황에서 고통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다 제거된 상태. 그게 그 현실에서 내가 얻고서 갈 수도 있는 거야? 네네. 열반 상태. 그걸 그래요? 이제 유효열반이라고 해서 생존하면서 열반하는 상태를 말해. 근데 그 가능성까지 그래? 잘 생각이 안 되는데. 네. 예. 근데 그 열반 상태에 이르면 자기 본인이 안 돼요. 그 가능성까지 제거됐다라는 거를요. 자기 알아? 네. 난 아직 몰라. 난 돈의 탐욕에 지금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 김도인이 아는 사람 중에 뭐 위인이 됐던 네. 그 열반에 도달했던 사람이 있나요? 보통 이제 석가?
석가는 이제 역사적인 인물이어서 지금 생존해 계시진 않잖아요. 뭐 그러니까 생존 전통이 있는 생존하지 것도 않더라도 석가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석가 그리고 보통 이제 수련 단체에서 특히 동남아시아 계열에서 이제 수련하시는 명상센터에 되게 고승분들은 이 과정에 이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저술로 남겨요. 그 구체적인 방법. 아,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좀 보다가 되게 깜짝 놀랐는데 여기 상태에 이르면 자기가 태어날 생애도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혜 없음이 없어지니까. 아, 그렇지. 모든 걸 알게. 모든 걸 아니까. 네네, 여기서 그래서 안다는 게 디테일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진리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는 걸 말하는 거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근데 이것도 논쟁이 많은데 그 지혜라는 게 무슨 존나 많겠지. 뭐 절대 지식처럼 막 세상의 모든 뭐 알고 있는 이론들을 완벽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부처님 열반에 이르시면 뭐 우주과학적 지식도 막 다 알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아니겠죠. 네네. 그래? 탐욕이랑 그 이제 고통이 발생하는 원리랑 작용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지혜로서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로 한정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든가 이런 네네. 것들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아, 그렇구나. 뭔가 디테일하게, 그지? 뭐 거기 계신 동남아에 계신 열반의 네네. 반열의 분들이 된 분이 세대장님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이런 걸 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물리학적인 그렇지. 정확한 네. 지식을 뭐 알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런 건 솔직하게 필요 얘기하면. 없고 네네. 그거보다는 정말 근본적인 지식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네네. 얻게 된다. 네. 그렇구만. 근데 그 고승들은 그러면은 자기의 전생이나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왜냐면 인연의 법칙에 대해서 깨달으니까 현생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의 굴레 같은 요소를 다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근데 이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만약에 자기가 다음 생에서 태어난다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이것도 알 수 있대요. 왜냐면 다음에 뭐가 될지. 네, 자기의 이제 뭐 다음에 생에서. 그래서 만약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냥 사회상을 보게 되고, 만약에 뭔가 지옥 같은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면 불길 같은 걸 보고, 만약에 동물로 태어난다 그러면 숲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된대요. 그래서 깨달음의 상태에서 내가 미래에 태어나게 될 거에 대한 환경을 본다는 거지. 네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이제 신들로 태어나게 되면 궁전 같은 호화로운 환경을 보게 된대. 그리고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편으로는 저는 어떤 생각이 지금 드냐면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부정하는 건 전혀 아니고 네. 그 부분이 없었다면 되게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전생을 본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윤회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잖아요. 네네. 윤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독교인이지만 천국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열린 마음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전생에 내가 뭐였다, 후생에 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만약에 제거된 상태로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직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탐욕이 완전하게 제거된 상태라든가 네. 어떤 그런 고통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한다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저도 이제 옆에서 돛 닦는 것들 그런 걸 계속 듣다 보니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웠을 때 당연히 탐욕이 없어질 것이고. 근데 독실이가 얘기하는 거는 근데 구체적으로 뭘 본다라는 거가 좀 못 믿겠다라는 거지. 아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에 이르는 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전생과 후생에 네네. 대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이상하다. 그게 없었으면 오히려 정말로 현실 가능성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죠. 현실을 초월한 거니까. 그렇지. 네. 게다가 그게 전제하는 거는 그럼 두 가지가 있다는 거잖아. 지옥도 있다는 거고 그렇죠. 신들의 세계도 있다라는 거네. 그지? 보통 그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6가지 세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환생 가능성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다 양보해서 저의 모든 개인적인 신념을 내려놓고 윤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생애와 다음 생애에 대한 액세스는 불가능한 것이 자연 법칙일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급에 오르게 되면 네. 미천한 저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거 액세스하기 가능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엔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좀 그 아무래도 어떤 종교 안에 그 불교 안에 있는 어떤 그게 아닌가. 네.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게 아닌가. 그치. 왜냐면 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기잖아. 네, 원인과 네. 결과로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연기를 극복했으면은 원인과 결과의 양끝단을 볼 수 있을 테니까. 그죠? 논리적 귀결로서 보게 되는 게 정상이겠지. 그지? 네네. 봐야 된다. 일단 강 선생이 초체험 몰골로 왔어요.
아닌데 아니야? 깔끔하게 하고 오셨는데. 눈 부은 것 봐 저거. 연락도 안 되고 왜 잠수 탔어? 왜 잠수 탔습니까? 방송하는 거야? 네, 하고 네. 있어요. 깡 선생 얘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비리와. 아닌데 오늘 되게 스타일 되게 좋으신데요 지금. 네. 원래 깡 선생 스타일이 삼성맨. 좋으니까. 그렇죠. 삼성맨. 왜 늦었어? 이제 핑계 한번 대보시지. 할 말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진축창을 들고 그래요? 내밀면서 그래요.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빨리 정신 차리고 있고. 뭔 얘기 하다 말았죠 우리? 제 새해 선물. 새해 선물로. 근데 독실님 뭐 말씀하실 거 있다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예전에 이거 지나가면서 들은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관심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이제 고승님께서 되게 그 유명한 스님이 돌아가실 때 했던 말이 뭐 무다라고 했었던가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이제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네. 나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되게 많은 신도들이 네. 불교 신도들이 실망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없다 그런 거 없다라고 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되게 타당할 수 있겠다. 더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사실일 수 이야기할 있다.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용기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래. 근데 저분이 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 정확히 모르지만 그럼 사실 그 철학적으로 이제 무에 대한 탐구가 무를 뭐라고 규정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힘든 것 같아. 그죠? 근데 어쨌든 그랬다고요. 그랬다고요? 알겠습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들, 그러니까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되게 훌륭하고 오히려 더, 그러니까 뭐 좀 세속적이죠.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도 근데 사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학술적인 논의 자체가 배제된 거잖아. 왜냐면은 내가 전생을 보거나 깨달음을 얻더라는 거는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체험에 한정된 거니까 우리가 학문의 역사에서 항상 배제되어 왔던 거는 주관적 체험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검증할 수는 없고 학문적으로 다루기도 힘든 것 같긴 해. 그지? 계속 한번 들어봅시다. 네. 근데 어쨌든 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는 거죠. 네네. 예. 좀 아직 선물 이름밖에 아직 말 안 했어. 신나가지고. 그래서 일단 선물 깨달음의 방법인데 이 선물을 받으면 뭐가 좋은지 선물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선물을 받게 되시면 뭐가 좋냐면 일단 행복감이 증진해요. 그리고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고 스트레스가 완화돼. 그리고 또 새로운 경험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를 체험하실 수 있어요. 안 사요, 안 사. 야이. 그리고 만약에 나 냉소적인 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 냉소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또 삶에 대한 관점을 전환시켜주고 현존하는 느낌. 그리고 심쿵. 하루에 맨날 설레이는 심쿵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를 드립니다. 이 선물을 들으면 네. 입금하십시오. 이 정도는 돼야. 그래요? 네네. 야, 이게 뭐. 선물의 효과. 알겠습니다. 네. 또 이제 뭘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럼 일단 깨달음의 방법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도대체 어떤 상태에 이르는 거냐? 제가 말씀드린 깨달음은 앞에도 말했지만 열반의 깨달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깨달음이라고 해서 앞에 이제 선물의 효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깨달으려면 문제 상황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이 해결한 대한 상태가 깨달음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문제 상태가 없어진 게 깨달음인 거예요? 네네. 문제 상태가 해결되는 게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반을 얘기할 건 아니고? 네네. 열반은 몰라. 문제 상태가 뭔데? 문제 상태는 이제 뭐 삶에서 발생하는 고통이라고 이제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삶에서 자기가 뭔가 이제 사는데 막 약간 무기력하고 뭐 고통스럽고 뭐 기분이 좋지 않고 우울감을 좀 겪고 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행복하거나 평온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자기 삶에 대한 문제 상태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의 원인은 이제 하나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고정된 삶의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 현대인들이 어떤 문제적 상황, 그러니까 힘들고 뭐 이제 피로하고 막 그런 것들이 고정된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네. 여기 저는 이제 환경적인 문제는 제거한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 차원에서만. 네네. 그죠? 환경적인 뭐 제도적 차원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고정화된 방식으로 매일매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쳇바퀴 굴듯이. 그렇죠. 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아감을 가질 때 개념화된 내용으로서 고정된 자아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그 자아에 맞게 하루하루 똑같이 생활하거든요. 음. 네. 실제로 자기가 하루하루 생활하는 경험의 내용이 똑같은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경험하는 내용 중에서 자기의 개념화된 고정화된 자아랑 일치하는 이제 경험들만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어요. 사람들 이거를 관찰해 보면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대.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정화된 자기로서 매일매일 살게 되면 새로운 관점으로 삶을 보는 능력이 저하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도 저하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존감이나 여러 가지 불만감, 이제 뭐 우울증 이런 것들을 심하면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특징들이 있는데 두 가지로 심리적 특징을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고정화된 개념화된 자기가 이제 매일매일 똑같이 삶을 살게 되는 심리적 특징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가 있냐면 반추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반추적 사고. 네네. 그래서 약간 자기가 좀 매일 무기력하다 아니면 우울증이 좀 심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자기 심리적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한 사건에 꽂혀서 계속 그거를 반복해서 곱씹어 보는 거예요. 반추라는 게 이제 소가 꼴을 계속 이제 씹잖아요. 꼴이요? 그리고 예. 예, 소가 이제 자기 풀을 먹잖아. 꼴. 그래서 꼴? 꼴. 네. 꼴이라 불러 그걸? 네. 네. 몰라. 꼴. 예. 나도 맨날 들었거든. 뭐 꼴과 뭐가 흐르는 근데 꼴이 도대체 꿀이 흐르는 거. 아, 꿀이야? 알았어요. 예. 꼴을 따라 멍충이. 꼴을 먹는다고 하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가 그렇다 하면 다시 이제 저장시켜 놓고 그걸 다시 되새김질 하잖아요. 이걸 반추한다 하거든요. 아,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반추하는 건 좋은 것은 아니고 이미 계속 새로운 경험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어떤 문제상에 꽂힌다. 예를 들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졌다. 그러면 매일매일 지나도 그 사건만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네, 그럼 어떤 게 발생하냐면 새로운 경험 정보들이 계속 주입되고 있는데도 다른 새로운 경험 정보들은 완전 제거하고 계속 그 사건만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사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들은 적 있어요. 네. 그 정신과 치료 잠깐 받았었는데 거기 가서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뭐라고 거기서 얘기해 주냐면은 내가 자꾸만 그게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숫자 3개를 불러주는 거야. 548 불러준 다음에 독실이 이거 거꾸로 해봐요. 548. 845. 그럼 되잖아. 나 오래 걸렸는데. 근데 나는 그 사고 난 다음에 네. 정신치료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거야. 그 숫자를 3개나 4개 불러준 다음에 거꾸로 해라. 근데 나도 깜놀했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냥 단순히 머리가 나빴던 사실 그럴 수도 있어. 그 전에 모르니까. 그래서 너 이게 인지적인 능력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야. 고급 어휘로 포장하지 마. 조용히 해. 근데 그 의사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있대. 뇌가 그 사고를 조용히 해. 그만아. 지능이 낮아. 그만해. 그 뇌가 나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뇌가 그 사고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아,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이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아도 계속 반복해가지고 뇌가 처리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맞아요, 거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액티브엑스 같은 게 깔려가지고 맞아. 천재적이다. 비유. CPU가 돌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김도인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건 거죠, 그죠? 네네. 우리가 반추적 사고를 하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특정한 그 고통적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남 모든 들었어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 드시는 거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아까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 말씀을 하실 때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평안한 생각, 평안함에 젖어 있는 상태라면은 그런 고통이 생기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거는 안 좋은 거를 계속 되씹어가면서 네, 점점점 자존감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나는 좋은 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는 게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람이 실제로 고통에 대한 그 감각이 훨씬 더 강렬하기 때문에 감정이 행복한 거는 계속 이제 유지하려는 것보다 고통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은 감정이 크기 때문에 고통이 발생하는 경험에 집착하는 경향성이 더 커요. 그렇구나. 네네. 맞는 얘기 같아요. 네. 실제 우울증 환자들을 분석해 보면 우울증 환자들의 97%가 약간 물리적인 사고를 당해서 이제 누워 있는 환자분들보다 침대에서 누워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죠. 왜 그러냐면 반추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맞아. 행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멍하니? 그 사건만, 멍하니 있으면서 자기의 고통을 유발한 사건만 반복적으로 보게 돼요. 준비 되게 많이 하셨다. 네네. 근데 97%라고 하니까 왠지 굉장히 믿을 만해요. 그렇죠. 정확한 숫자가 거야. 나오면. 일단 숫자 약해. 네.
저 하나 최 사장님께 너무 궁금한 거 평소에 네. 궁금했던 건데 전화번호? 사장님은 이제 전화번호는 예. 알아요. 철학을 아시고 네. 기본적인 인문학적 지식이라든가 기본적인 의식에 대한 생각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있었었잖아요. 그런 얇게. 분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때 응.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이렇게 던지는 것들을 들으면 재밌었어. 왠지 내 생각에는 네. 모르는 걸 배우고 깨닫는 느낌이 아니라 저분이 누구의 무슨 이론을 얘기하는구만 이러면서 약간 수용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떠냐는 그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그 얘기를 하게 하고 그냥 그러니까 들어주시더라고. 듣는 역할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뭔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근데 한 번 에피소드를 잠깐 얘기하면 네. 말을 갑자기 이제 들어갔는데 정말로 그 비사감과 러브레터에 나올 만한 비사감의 얼굴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었는데 정말로 딱 외모에서 정신과 의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처음이니까 이렇게 앉았어.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불안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불안하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네 얼굴이 어쨌든 비사감을 앞에 두는 불안하지. 불안하지.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대박. 시리아 사태가 있었을 때요. 시리아 사태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카다피가 불안합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표정이 진짜 안 좋더라고. 장난하는 거로. 장난하는 줄 알더라고. 난 진짜 불안했어. 얘가 진짜 상태가 안 좋구나 이랬겠지.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을 한번 그려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재밌었어. 그래서 사람을 이제 제가 잘 그리는 그 졸라맨으로 그렸거든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셔요? 정성스럽게 그리세요. 그런 거야. 정성스럽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렸냐면 그 동그라미를 정말 동그랗게 그렸어.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정성스럽게 그렸다니까 짜증내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반항의 마음이었나요? 아니면 정말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나는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렸는데 그랬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궁금하지 않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어쨌든 반추적 사고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셨어요. 네네. 이게 특징이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이제 일상생활 하실 때 반추적 사고 이거 설명을 들으시고 좀 강한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좀 심해지면 우울증이 오긴 와요. 네네.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적당히 씹다가 이제 삼켜야 되잖아요. 그죠. 넘겨야 되는데 댓글 하나 달리면 이제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퍽 뜨게 생각나네. 이놈의 보드리아를. 매일 생각나. 이번에 반추에. 그 페이스북에 아시는 분만 아시는 저는 예전에 그 최 사장님을 그 조셉 고든 레빗 닮았다고 네네. 했을 때 너무 우리끼리 이제 웃으면서 굉장히 많이 놀렸는데 네네. 이번에 제가 맞아. 누구 닮았다고 했는데 그 누구예요? 야구 선수인가? 야구 선수 그분은 그냥 뭐 괜찮았는데 그 아래 그 셜록 주인공 있죠. 그 누구더라? 예. 좋아하는데 뭐 컴패비치. 네네. 컴버배치였나? 나또 혼나겠다. 그분이랑 닮았다는 분이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닮았는데. 저랑 완전히 반대 대척점에 서 계신 분이죠. 목소리도 완전 저음으로 굵고 멋있고 굉장히 스키니하고. 그렇지. 그분은 하악 부분도 이렇게 좀 이렇게 길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데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왜 그러세요 정말? 그걸 반추하고 계셨군요. 그러면서 보드리아르 님이 차라리 낫다. 이분은 나에게 100만 안티를 1000만 안티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나도 조셉 고든 레빗 얘기 들은 다음에 안티가 늘어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반추적 사고.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제 동일시하는 사고가 굉장히 강하게 발생해요. 이거 뭐냐면 자기가 경험하는 감정, 생각, 이제 경험 내용이랑 자기를 일치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자기가 거절당하거나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되게 강해요. 근데 이제 되게 긍정적이시거나 이제 뭐 자아감이 높으신 분들은 동일시하는 사고가 약해요. 그래서 그 경험이랑 자기 자신이랑 분리시켜서 사고할 줄 알거든요. 네, 아큐처럼. 아큐? 그 아닌가? 아큐 정전에. 아큐 정전에서 네. 아큐 뭐하지? 그냥 약간 정신승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 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실제 자기가 여러 가지 겪는 것들이 큰 맥락에서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약화되면 큰 그림에서 자기가 겪는 경험들을 보게 되는 게 아니고 나무랑 자기랑 일치시키는 거예요. 숲의 사고로 보는 게 아니고 시야가 좁아져서.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커다랗게 심리적 고통을 발생시키는 원인이어서 이제 이거를 해결해야지 이제 심리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 고통에 대한 해결. 네. 아까 그 동일시가 혹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자기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를 막 뛰어갔는데 버스를 놓쳤어. 네. 그럼 그건
버스를 놓친 그냥 아주 우연한 사건인데 내가 뭐 어떤 문제가 있기 네네, 때문에 맞아요. 내가 항상 실패하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역시 느낀다는 난 거지. 되는 게 없어. 역시 난 병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예, 예. 이해가 헤어진 다음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네, 그렇지. 맞아요. 물론 병신이라서 놓쳤을 수도 있겠어요. 버스를.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심리치유에서 하시는 방법들의 보통 공통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 고통, 불만족, 싫은 경험들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경험들은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수용하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네. 삶에 대한 이제 방식, 관점을 변화시키는 거에 해당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괴로움을 수반하는 경험들도 물론 항상 일상에서 겪지만 그렇죠. 어떠냐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삶에 대한 이제 방식, 자기랑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게 이제 문제에 대한 해결이에요. 아, 네네. 근데 이거는 보통 이제 많이 읽으시는 자기계발서에서 강조하는 자기긍정이랑은 되게 달라요. 긍정적 사고랑은. 긍정적 사고는 네. 항상 뭐를 강조하냐면 그 자기 개발서 맨날 긍정하라 막.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뭐 우주에서 긍정적인 사고 결과들을 너가 끌어당길 것이다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데 시크릿인가? 네네. 맞죠. 그런 그래서 책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비판한다기보다 문제점이 뭐냐면 반쪽짜리인 거예요. 근데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를 개인이 조정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극단에 두면 어떤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뭐 예수님이 희생하셨다. 이것도 예수님이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그 결과를 이끌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긍정적인 사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거야 라는 방식으로 가르치게 되면 극도의 고통을 경험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그렇죠. 책임을 지우는 거네요. 예. 너가 생각이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말해서 만약에 가족들이 뭔가 재난에 처하거나 사건 사고를 당하셨어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가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인 결과가 와. 반대로 말하면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그런 일들을 끌어당긴 거. 이건 진짜 폭력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네. 네. 삶 자체가 우울하고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네. 긍정해라 그 사실은 더 폭력적으로 다가온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자꾸 삶에서 나쁜 일들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시켜요. 불운한 거, 맞아. 뭐 자기가 성취됐는데 잘하지 않은 거 그런 것들. 근데 개인의 삶의 방식에는 무수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내전이 발생했는데 자기가 그 나라에 태어난 상태예요. 근데 그건 자기 힘으로 극복하기는 어렵잖아요. 환경적인 요인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와. 이거 자체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 그러니까 맞아요. 개개인이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심리치유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자기가 그 상황에 대해서 맺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거에 더 초점을 둬요. 네. 그래서 물론 환경적인 개선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이 이제 자기가 삶에 대한 관심으로서 포괄적인 관계망을 이제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 조금 어려워. 좀 더 쉽게 쉽게 설명해 볼게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반추적 사고를 한다. 그래서 한 사건을 계속 곱씹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깨달음의 이제 방식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깨달음을 가졌다라면 반추하는 사고가 아니고 그 사건이랑 자기를 떨어뜨리는 능력이 생겨요. 이거를 보통 좀 탈중심화, 이제 자동화라고 하거든요. 부지불식간에 항상 사람들은 반추적 사고를 해요. 자기가 내가 이걸 생각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자기가 실패한 사건이 계속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깨달음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삶에 대한 관점이 변한다. 그러면 사건이랑 자기랑 일치시켜서 생각하는 거를 딱 거리둘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렵나요? 어려워. 근데 일단 핵심은 그거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버스 사례로 얘기해 보면 버스를 놓쳤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으로 문제를 귀결시키는 게 아니라 그 상황, 버스를 놓친 상황과 그걸 이제 처해 있는 자기를 분리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경험하는 주체를 분리시키는데 보통은 부지불식간에 버스를 놓치자마자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역시 난 병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버스를 놓친 사건이랑 그 사건을 경험하는 자신을 이렇게 딱 분리시켜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돼요. 능력이 향상돼야 돼요. 그 전직 대통령들께서 좀 하시던 거 아닌가?
제이탈 제이탈 받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네. 깨달음이 이르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렇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내가 경험이랑 했지만 하지 않았다. 실패했지만 돈은 네, 잃었지만 네. 실패한 건 아니다. 뭐. 그래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네네. 이거 제가 지금 좋은 사고였구나. 예.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서 좀 그런데 나중에 이제 네. 방법이랑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할 건데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는 거랑 그에 대한 반응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볼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는 사고에 힘이 강해지게 되면 관찰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경험이랑 그 경험의 주체를 분리시켜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그 버스 놓친 거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사고가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놓쳤지만 기본적으로- 놓친 게 아니야. 그거예요? 아니면 놓친 건 놓친 거고 나는 상관없어 그렇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버스를 놓쳤는데 그 뒤에 내가 늦게 와서 버스를 놓쳤구나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냥 사건은 사건일 뿐이구나라고 오히려 수용하는 맞아요. 거네요. 네네. 받아들이는 거네요. 사건 그냥. 자체만 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그거는 들어서 뭐 내가 인과를 크게 사업을 엮지 말고. 실패했다거나 네네. 최 사장처럼 사고를 당했다거나 음. 그런 경험으로부터 쉽게 얘기하면 하여튼 뭔가 거리 두고 분리될 맞아요.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네. 영향 받는 것을 끊어내고 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네네. 근데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어떻게 해, 네. 그걸? 이게 그냥 생각적 차원만이 아니라 어떤 좀 더 심도 있는 차원이 있는 것 같아. 최면으로만 그냥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심리적인 근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어떤 마음에 어떤 힘이 생기는 거지. 그런 데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근데 아까 김도희님 말씀하셨던 거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예 분리해서 보는 거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건지 좀 헷갈려요. 제가 이게 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서 처음이 이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긍정적인 의식, 긍정적으로 삶의 태도를 가져라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경험을 제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렇지, 맞아요. 탈중심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면 일단 자기 경험을 계속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치. 하루에서 자기가 겪는 일을 그건 재수없는 일이었어. 그냥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을 다 볼 수 있는 일단 처음에 자기 경험에 완전히 자기가 노출되는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하냐면 그 노출되는 사건이랑 그거를 경험하는 자기 주체를 분리시키게 돼요. 네네. 어떤 영화를 감상하는 관객처럼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물 흘러가는 대로 둔다. 뭐 동양에서 선 얘기하잖아요. 네네. 우리 주변에 있는 예.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네네. 나는 나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그냥 일어나는 거고. 네. 근데 이거는 회피하거나 경험을 무시하는 거랑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회피 경험은 그 경험이 없는 척 하는 건데 모르는 맞아요, 척 하는 맞아요. 거. 근데 이 상태 되려면 자기 경험을 직시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경험이든지 부정적이거나 난 이건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을 활짝 여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히려. 네. 이미지가 네. 신선의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진짜. 그래요? 근데 실제로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잖아요. 선택적 수용하죠.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게 네.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게 발생했으면 이거는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거나 아니면 거기에 너무 좌우되거나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가치 평가하지 않고 그걸 다 본다는 거죠. 네.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네. 그럼 1단계로서 한 번에 그냥 그거를 내 자신을 분리하기가 힘드니까 네.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면 네. 예를 들면 헤어졌어. 응. 내가 정말 못생겨서 헤어졌어라고 생각했었던 거를 응. 바꿔서 내 성격이 안 좋아서 헤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관점을 바꾸는 거가 1단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유를 하나로 생각했었던 것들을 다른 걸로 막 확장해 나가는 거지. 관점을 의도적. 야, 더 우울하잖아. 성격도 안 좋아하고 외모도 외모는 문제가 없어. 알고 보니 이유가 많았어. 성격 때문이었어. 혹은 뭐 돈이 없어서였어. 점점 우울증으로 빠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관점으로 의도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처음에 뭐냐면 헤어졌으면 그냥 헤어진 그 경험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자기라는 안전한 성 안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밖에 내다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풍경들만 보일 때 창문을 열어요. 아, 저 그림 좋구만. 아, 나 이거 풍경 좋아. 근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비바람이 밖에서 치고 있다 그럼 창문을 딱 닫아요. 그러고 성 안에만 있으면 되게 안전한 감정을 느끼거든요. 비유 좋다. 네, 선택적으로 수용해요. 이제 하루에 일어나는 경험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자기가 아침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일어나는 경험을 완벽하게 수용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냐면 이러면 굉장히 힘들거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형성해 놓은 자아감대로 선택적으로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경험들만 수용하게 돼 있어요. 방어 기제가 있는 거죠. 네, 예, 맞아요. 맞아요. 외부 사건을 다 직접 경험하면 힘드니까 네네. 뭔가 차단하고 이제 그런 기제들이 작동을 하는 건데 네네. 그 기제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네, 맞아요. 아, 그래. 이게 그렇구나. 효용성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건데 기제라는 게 모든 경험을 완벽하게 수용하는 것보다 선택적으로 자기가 수용해서 처리하는 게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효과적으로 자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인 고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렸는데 그 사이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있으면 그게 계속 날 괴롭히는 거지, 걔만.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정말 궁금한 거는 예를 들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졌어요. 네. 이 사람이 정말 비참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 헤어졌어? 됐을 때 아니 정말 결혼했잖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네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네. 지금 자기 그걸 고민 상담하는 거 어떻게든 같은데.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거를. 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데 네. 그거의 원인을 자기에서 찾지 말라는 뜻인지 아.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어떤 생각들을 하는 것이 모범 답안이냐를 네. 물어보고 싶은 거죠. 알려주십시오. 아, 그래서 이거 지금 탈 중심화 보통 탈 이제 뭐 중심화 거리두기 이런 게 발생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네. 독실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게 다음 단계. 뭐냐면 이제 자기 경험이랑 경험의 주체가 이제 분리되는 거를 봤잖아요. 예, 예. 이거 생각하면 자기가 발생하는 인식적 그 뭐라고 할까 메커니즘의 원리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험이랑 자기랑 동일시하지 않아야 돼요. 탈동일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경험이랑 주체가 분리됐으면 뭐를 볼 수 있냐면 내가 경험하는 것들은 이거를 조망하는 큰 이제 메타인식으로서 자기보다 하위의 부분에 속한다는 걸 알게 돼요. 너무 말 어렵네. 다시 할게요. 네. 메타? 자기 의식들의 내용들은 감각, 감정, 생각 여러 가지로 형성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크게 포괄해서 보고 있는 자기 것으로 수용하고 있는 큰 자기의 자아감이 있거든요. 이거를 메타인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나는 김도인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김도인이 어떤 삶과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일치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보면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김도인이 예전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명상 가운데서 제3의 눈으로 자기를 관찰하게 된다는 거야. 나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김도인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나는 그렇게 못 해봤지만 근데 김도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 내가 감각을 느끼고 있는 어떤 이거 뭐 정체성으로서의 자기를 초월해서 그 밖에서 나를 관찰하는 어떤 의식적 존재가 있다라는 거지. 그게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일종의 인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냥 메타인지라고 이건 그냥 심리학에서도 쓰는 용어고. 아 그래? 요즘 이거 대치동에서 장사 잘 되는 메타인지가 발달해야 그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 공부에다 연결시키는구나. 그래서 메타가 뭐야? 네. 그러니까 메타가 위로 가는 거예요. 최상위에 있는 거 모든 거를 포괄할 내가 지금 수 있는. 뭘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관찰하고 거기에 뭐 잘못된 거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고 뭐 계획을 스스로 세워서 수정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걸 잘하는 거야.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난 애들은 자기가 어떤 과목을 잘 못하고 어떤 과목을 잘하고 이걸 탁 할 줄 알아. 판단할 줄 알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공부 방법도 바꿔보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도 세우고 스스로 이제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렇게 계획해서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가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교육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이제 큰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지. 계속 맞아요.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치. 거네요. 누구나 네네. 다 갖고 있는 능력이 사람은 당연히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게 발달한 친구들이 있고 좀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 통계적으로 보면 실제로 공부 못하는 애들은 대부분 메타인지가 낮아요. 그 측정하는 그래서 도구가 그랬다? 있거든요. 아. 네, 검사 도구도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깡 선생님 계좌번호 아, 네. 쉽게 말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도 굉장히 무수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20살이다 그러면 태어났을 때부터 20살까지 경험한 것들이 매우 많은 거예요. 경험 정보가. 근데 그 중에서 뭐를 선택하냐면 자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삶의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그 경험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메타인지라는 건 뭐냐면 나무에서 되게 썩은 나무들만 보고 있는데 메타인지라는 거는 나무에서 이렇게 위로 쭉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숲을 바라보면 나무가 전체 조망되는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썩은 나무는 그냥 숲을 이루는 하나의 구성이 맞아요. 썩은 나무도 있고 뭐 튼튼한 나무도 있고 파란 나무도 있고 빨간 나무도 이렇게 자기의 삶에 대한 경험의 다채로움을 볼 수 있는 시각, 능력을 메타인지의 능력이라고 해요. 근데 아까 그 전쟁 지역에서 분쟁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을 예를 들으셨는데 네네. 진짜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봤을 때 정말 좋은 기억이 거의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고 네. 항상 뭐 젖동량 받고 정말 힘들게 살았어. 언제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네. 그럼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메타 인지를 했을 때 펼쳐진 숲 전체가 너무나 이렇게 안 좋다면 네. 그래도 괜찮나요? 그래도 초월할 수 있는 건가요? 왜 그러냐? 이게 초월한다기보다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자기가 그 경험이랑 똑같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아, 그렇구만. 왜냐하면 이거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런데 정쟁 상태, 내전 상태에 처해 있는 피해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경험 정보는 그렇죠. 똑같은데 그 환경을 딛고서 극복하거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시려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가 경험한 거랑 자기 그 주체를 분리시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현대인들은 사실 극단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 네. 사실 과잉이어서 사실 문제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인들의 어떤 우리가 일상 중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네.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네. 메타적인 아까 환경은 인식, 안 한다고 했죠, 참. 그렇죠. 네, 환경적인 건 빼고. 메타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쉽게 정리하면 자기가 일상생활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영화 주인공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하철을 탔고 뭐 회사에 출근하고 이 상태만 알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깨달음의 방법을 익숙하게 습득하고 나면 어떤 상태에 발생하냐면 자기가 지하철에 타고 자기가 뭐 커피를 마시고 출근해서 뭐 부장님한테 잔소리 듣고 이거를 이 관객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향상 돼요. 그 경험하는 자기랑 그거를 아바타. 경험하는 자기를 관찰하는 것이 떨어져 나가요. 이게 자아분열증의 초기 증상 아닌가요? 그렇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부장님한테 욕 먹고 있지만 괜찮아. 이거는 하나의 그런 시뮬레이션. 최 사장이 욕먹고 있네라고 최 사장이 생각합니다. 무서워. 그런 사람 있을까봐 무서운데. 네. 얼마나 무서워. 실제로 명상에서 이제 명상의 집중 상태가 강화되면 이게 발생해요. 자기가 이제 수용하거나 관찰하는 대상이랑 그 대상을 이제 분리시켜서 관찰하고 있는 의식을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네. 유용하다. 뭘 느꼈냐면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게임 캐릭터에서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래, 네. 맞아. 게임 안에서 싸울 때 이건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게임 캐릭터를 욕하는 맞아요. 건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아닌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를 욕하는 것처럼 발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독실이라고 하는 캐릭터도 사실은 내 본명이니 뭐니 이런 걸 다 숨긴 채로 무서우니까 캐릭터를 만들어냈는데 네. 그 캐릭터 욕하는 걸 보면서 상처받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네, 철저하게 네. 분리시켰으면 되는 건데. 맞아요. 저희 부모님은 그걸 잘 실천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잔소리할 때마다 아버님께서 항상 유체 이탈하셔서 이거는 하나의 게임이다. 그렇지. 그렇구만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웃기게 얘기했지만 아까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 그치? 거기 함몰되지. 일상이 네네. 막 뒤엎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제가 나중에 명상하다 알게 된 건데 학교 다니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방식이나 인지 수용하는 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교육을 한 번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맞아. 너가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에 대한 훈련을 조금 체육하듯이 좀 어렸을 때부터 시켜줬으면 훨씬 더 뭐 우울증이나 심리 치유 같은 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 과목으로 넣는 거야. 심리 초월. 네네. 그런 거.
오케이. 가정교육 수준에서 사실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기도 네네. 하네요. 네가 뭐 성적이 좋든 안 좋든 뭘 하든 못하든 이걸 성공하든 못하든 간에 그거는 그냥 그런 거고 네. 너는 그거와 상관없다. 네. 네가 수학을 10점 맞았지만 이건 너와 상관없다. 네가 대학에 못 갔지만 이건 너와 크게 상관없다. 이런 건가요? 궁금한 건 거기다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뭐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씹는 것조차 사실은 안 해야 안 되는 된다는 거죠. 거지. 응. 그거는 왜냐면은- 크게 그러니까 사랑받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심을 때 어떠한 이렇게 그 사랑받은 존재가 돼야만 한다라는 걸로 두면 사랑받지 못한 경험에 대한 그렇지. 또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아이가 긍정적으로 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랑받는 그 안정감을 형성시켜 줄 수 있는 거면 문제가 없다고. 조건 없는. 네네. 그러니까 그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그러니까 사랑받는 환경이 중요한 거지. 네. 네가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다. 네. 한 인식을 심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라든가 아니면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다. 그런 이런 것도 안 것들을 다 되고. 제거하고 네, 네. 환경과 상관없이. 네. 음흠. 근데 저희 보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 방식은 자기의 경험, 삶의 경험과 그 당사자를 일치시켜주는 경험을 많이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집에서도 맨날 너가 그럼 그렇지. 학교 가면 자기 등수대로 선생님들이 보통 대우해 주시잖아요. 맞아요. 1등은 1등짜리로 대우, 꼴등은 꼴등짜리로 대우. 네네. 보통 그리고 저 초등학교 때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불합리한 것 같은데 자리를 앉힐 때도 번호를 보통 키순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성적순으로 앉혀놓은 적이 있었어요. 자리를. 네네. 야, 그리고 지금은 이거, 그런 거 없겠죠. 이게, 네. 이거 어떤 뭐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인가? 그 학생들의 반 이름이 다르다며.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장미반, 튤립반이고 공부 못하면은 잔디반이라는 거야. 거짓말. 진짜로. 그래서 나는 이거는 참 선생님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대단하긴 하다. 저희 때도 있지 않았어요? 우월반. 그러니까 있어. 해가지고 우월반이 있어. 우열반에서 우반이 있고 열반이 있어서 수업 때 야, 이동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니네들은 다 야. 우월반에 있었잖아. 잔디방 근데 좀 지금 가슴 아프네. 바닥에 깔려 있은. 그러니까 그거잖아. 야 그게 뭐냐 이름을 그게. 이렇게 한 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드네. 그러니까. 진짜라고 믿기 힘들 정도네요. 사실. 아 인터넷 괴담인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를 칭찬할 때 예를 들면 성적이 되게 좋게 나왔어. 뭐 초등학교 1학년에 받아쓰기는 100점 맞았어. 100점 맞았구나 잘했다라고 칭찬하면 안 되고 네. 열심히 했구나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된다고. 어, 왜냐하면 맞아요. 성적을 가지고 칭찬하게 되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칭찬하는구나. 그래서 그렇지. 성적이 떨어지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네, 맞아 네. 바로 김도희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 같아. 근데 열심히 했다라는 걸로 칭찬을 하게 되면은 네. 이거는 상관없다는 거죠. 언제나 열심히 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다는 건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안 하는 게을러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은 나락으로 그렇지. 빠져들 수 있는 거죠. 네, 열심히 네. 일하는 노동자로 키워지는 거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칭찬을 조건 없이 해야 돼? 그냥 잘 살고 있구나. 존나 힘들어져. 저는 칭찬하기도 힘들어져 이거. 야 이걸 칭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니체가 어떤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 타인의 칭찬을 경계하라라는 거야. 네. 왜냐면은 타인의 칭찬 때문에 그 칭찬이 좋잖아. 달콤해 얼마나. 네. 그러니까 그 시선 위에서 춤추게 된다는 거야. 타인의 시선에서 그죠? 네. 일단 그럼 잠깐 정리해 보면 네.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김도인이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은 뭐냐면은 깨달음의 방법인데 네. 그 깨달음이 열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고통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야. 네. 근데 고통이 왜 발생하느냐 원인부터 알아야 된다. 반복된 일상 때문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반복된 일상을 똑같이 경험하는 자기 때문에. 그렇지. 네. 반복된 일상이 고정된 자아감을 형성한다라는 네, 네.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된 자아감이 문제가 되는 거는 계속해서 그 반추적 사고를 한다. 네. 문제 상황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어떤 게 있었죠? 크게 생각하면은 기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경험을 그러니까 관조할 수 있는 맥락적 자기를 봐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관조할 수 있는 경험들, 자기. 네, 예. 여러 가지 경험들이 계속 흐르면서 그게 나를 형성한다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크게 경험이랑 경험 내용이랑 자기랑 분리시킬 수 있는 사고, 그리고 분리시킨 다음에 그 경험이랑 자기를 일치시키지 않는 사고. 이거를 어렵게 말하면 탈중심화, 탈동일시 이렇게 말해요. 탈중심화, 탈동일시. 네. 근데 제가 이걸 자꾸 필요한 개념어로 한번 설명하는 거는 심리치유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심리학서나 요즘에 유명한 심리치유서들이나 네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에서 한번 설명했어요. 아, 네네. 그렇군요. 일단 원래 이게
일부로 해가지고 끝낼 예정이었는데 네. 생각보다 우리한테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잠깐 그렇죠. 잠깐 쉰 다음에 네. 이어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쉬시죠. 네.